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우리 박정희 교수님 모습.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트럼프의 마가 이쯤 되면 정말 위대하고 미국을 리셋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의도는 본인이 미국을 위대하려고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뜻대로 되는 건지 의구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나마 과거에 중국보다 미국을 좀 더 많은 국가가 우위를 점했다, 또 패권 국가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즉 동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미국이 하는 행보들은 과연 국제사회의 리딩 국가로서 동맹들을 관리하고 그것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회의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행위인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도나 서머스 우리 하버드 대학 네. 교수가 하신 얘기가 외교의 기본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적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적들을 전부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 많이 동의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행보들을 보면 강력한 우방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반미 감정들이 높아지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선 미국의 가장 거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의 투자 자금이 알고 봤더니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가서 사인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사임을 하는 수준까지 지금 이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만약에 트럼프 2기 때 계속된다. 그럼 정말 미국의 어떤 협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개나 남겠느냐.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관세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고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지고 더나 주변 국가한테 큰 민폐가 되는 건 물론인데 더군다나 이 최근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의 자동차보다 더 센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런 이 트럼프 얘기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한 얘기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그런 관점에서 이 행보를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조심스럽지만 준전시 상태를 준비하는 듯한 행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장 양보하지 않는 관세 품목이 바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1850년대를 보면요,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미국의 한 5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1900년으로 한 50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영국과 독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합친 것만큼 발돋움합니다. 네. 그러면서 슬슬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패권의 지위가 철을 생산하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미국이 점점 발돋움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1914년 1차 세계대전 즈음이 되니까 미국이 그 1900년의 철강 생산 능력의 2배가 됐고요. 다시 바로 4년 뒤인 1918년에는 또다시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던 간에 그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철강 생산 능력입니다. 모든 무기는 다 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철강 생산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3% 좀 넘어요. 그런데 중국은 철강 생산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50%가 넘습니다. 미국이 철강 생산 능력이 3%, 중국이 50%. 50%가 넘어요. 그리고 2등이 전 세계 2등이 인도인데 브릭스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도 또 20% 남짓 있죠. 20%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인도, 그다음에 그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의 80%가 조금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 인도, 러시아의
철강 생산량이 80%다. 무기를 만든 철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신냉전 그리고 뭔가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만약은 대비해야 되잖아요. 국가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 철강 생산 능력을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철강을 누가 소비해줘야 그 철강 생산 능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다시 미국이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배도 직접 만들고 자동차도 직접 다시 만들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제 소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필드에서 직접 건물도 올려봤던 건설 개발업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도 되는 국민 소득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은 지붕 없는 데서 일 안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차선책으로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 워낙 정부 사이드에서 오래 일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물자라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거점 공장들을 적어도 미국 안에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있었어도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캐파를 구축해 놔야 된다. 이 차선책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 독특한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차선책으로 그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전략 물자와 같은 걸 만드는 여기서 전략 물자 중에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걸 미국 내에서 만들고 또 그거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 조선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강 캐파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철강이 미국 시장 자체 철강을 공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철강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품목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항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대 국가의 경제력에 힘을 빼기 위해서 상대 국가를 봉쇄하거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서 그 나라가 전략 물자를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여튼 이런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영국이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유럽 본토의 동맹국들과 중립국들에게 독일 증시에 있는 독일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라고 했어요. 주가 폭락시키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을 매수하는 걸 영국이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당사국은 전쟁 당사국의 법정 화폐를 어느 나라가 믿어주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수물자나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될 때는 금을 씁니다. 그러면 이미 독일 증시를 폭락시키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금으로 더 석유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필요한 걸 더 사와야 되는데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천정부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더욱 필요한 물자를 여기저기서 사오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밸류체인 상에서 독일에게 물품을 공급했던 많은 수출국들 그들에게 우리 영국이 물건을 사줄 테니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미국이 현재 이 제조업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이면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중국의 밸류체인을 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다음 문제로 우리가 그 관세 협상 말고도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해라. 예. 보니까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는 거고 예. 이익 나중에 가져가는 거 보면은 9대 1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그냥 돈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예, 당연히 금액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짧은 소견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제가 일천한 나이지만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과거에 이거와 같은 유사하게 우리 국익이 크게 손상받을 일들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저도 해외 출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과 비교했었을 때 가장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체계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그 뭐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결속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것처럼 우리 국익을 흔들어대는 일이 있었을 땐 우리 모두 결집해서 광화문 앞으로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또 교섭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뭐 많은 직을 해보신 분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을 만나서 뭘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강소국가라는 타이틀로 상당히 많은 교섭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뭐 불편한 조항, 부당한 조항, 이 5조, 3조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미국 공무원에 얘기를 해도 내가 왜? 라는 소리가 들어올 정도의 위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두둑한 교섭력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뭐라고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미국 본토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와서 공장 지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공장 빨리 지어주려고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 현지 가서 일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비자 문제가 말끔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조속한 공장 런칭을 위해서 가서 일하고 있었던 동맹국의 근로자인데 이렇게 모욕적인 처사와 언행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버린다? 예. 이런 거는요 우리 입장에선 이걸 핑계로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이런 식이면 미국에 다 가서 우리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 미국 뭐랄까 주재원 파견 다 보이콧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교섭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국군이 조금씩 다 해가는 건지 국가의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총대 메고 우리가 한번 뭉치자. 정부에 내가 바깥에 있지만 아니면 뭐 예전에 내가 한때 뭐 했던 분들이지만 이런 원로분들께서 딱 한번 나서 주시면 밑에서도 움직이는 힘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예. 우리 농산물 개방한다고 했었을 때도 얼마나 광화문 앞에 많이 모였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뭐랄까 힘이 교섭력으로 작용을 조금씩 해서 양보를 조금씩 얻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할 때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광화문에 와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힘들이 결국은 교섭력을 높였던 그렇죠.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당시 펀드를 맡은 그렇죠. 게 또 영화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우리가 벌은 돈이 3,8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좀 아쉬운 점이 국민들도 있지만 사실 여야 국회가 이때 모두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미국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직이라는 그 직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게 압니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난리래서 이거 좀 우리한테 뭘 좀 무기를 줘라. 국민을 설득하겠다. 국민의 한 하는데 사람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제발 좀 누군가 나서 주시면 저도 맨 앞에 뭔가 깃발 들고 앉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예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그 예전에도 우리가 철강 관세에서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외교 통상과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미명 아래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관세는 조금 낮추는 대신 쿼터 어느 정도까지의 판매는 보장해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쿼터제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철강 관련한 관세를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결을 받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돌이켜보니까 좌충수였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일본이 우리 기준점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철강을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쿼터도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소견이 이번에는 최대한 사인을 늦게 해야 된다. 도장을 늦게 찍어야 된다. 무조건 늦게 찍어야 된다. 결국 이번에 일본이 먼저 사인했다가 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3,500억 달러 돈 줄 것도 없으니 그럼 역으로 내가 돈을 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 하면서 무조건 끌어야 됩니다. 그거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내야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를 결국 미국도 한번 제안을 해봐라. 네. 왜냐하면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유럽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은 왜 이런 굴욕적인 걸 받아들였을까요? 너무 트라우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이 일본의 고도 성장 이후 일본이 G2 근처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여러 가지 일본 경제를 누르기 위한 그 조치들 그것 때문에 진짜 잃어버린 2, 30년을 경험하고 났더니 자칫 그 반기를 들었다가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너무 납작 엎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과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국에는 히토류가 강점이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히토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국민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 정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2, 제3의 마스가를 미국도 제안을 해봐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우리 돈 없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껏 해봐야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예. 뭐 일론 머스크나 다 뭐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네. 요번에 이 이민자 대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진영 내 싸움이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제 소견입니다. 뭐 오늘 제가 잘 못 들어본 말씀 드려가지고 괜히 당혹스러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제일 측근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번 트럼프 취임식 그 세레모니 할 때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아티스트들, 또 학자들, 종교인들 다 있어요. 그래서 취임식의 맨 앞열에 누굴 앉혔느냐가 미국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의 맨 앞열은 전부 누구로 채웠느냐? 빅테크 기업 CEO로 채웠습니다. 그만큼 지근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의 추세로 봤었을 땐 이민자가 멀지 않은 시점에 미국 내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의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들어가서 그리고 일정 기간 체류해서 영주권이라도 얻으면 그래서 잔디밭 있는 푸른 내 집 장만하는 거, 그 꿈 가지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까지 밀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됐었을 땐 허드렛 일, 저임금 저숙련 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무인 택시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던 사람이 그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폭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불법 또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그레이 존에 있는 사람을 빨리 미국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같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히려 뭐냐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양극화 문제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두자 이런 거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 이게 이민자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 없으니까 네. 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 사회 불안 요소가 되니까 지금 오히려 일찍부터 정책을 쓰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제 새벽이죠. 미국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고용 지표는 안 좋은데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게 뭐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가장 큰 요인은 AI로 대체돼서 퇴직하는 인력,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공정 자동화로 인해서 퇴직하는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올 1사분기만 하더라도 미국 빅테크 기업 5개에서 구조조정했던 인력만 5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추세냐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이번 분기에 A 본부에서 하던 일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그 본부를 다 해고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분기에 또 하는 일을 AI가 또 대체하게 되면 그 다음 분기에 그 본부를 또 해고해요. 전원. 그래서 매 분기마다 잡컷,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의 탑티어의 기업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바로 또 그 밑에 우리로 따지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보고 또 벤치마킹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빅테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니들도 써보지 그래. 비용 절감이 될 거야. 이게 미국의 지금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봐서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뭐 정책 보고서들 그리고 학자들에서도 과연 이 AI 추세에 그 뭐랄까 잉여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남는 고용 남는 일자리가 그 뭐랄까요 남는 인력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사회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민자 단속이 투자 리스크가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투자를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투자는 유치하고 싶고 이민자는 받고 싶지 않고 이런 모순 관계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진짜 다 갖고 싶다는 욕심쟁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분명 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할 겁니다.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금 빈틈이 있는 제조 여건을 되살릴 수 있는 석학들, 석박사 인력들, 또 엔지니어들은 선별적으로 강하게 받으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가들도 트럼프가 골드카드로 영주권 장사한다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500만 불 입금하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 그거 미국 이민청에 지금 줄을 서서 대기자가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미국의 다음 포스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도움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더 받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허드레일 부분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급 기술자 우리가 뭐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네. 이런 거는 더 받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네. 골드카드 그다음에 150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을 그래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겠다. 네.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아니 근데 이런 게 과연 미국을 위대하게 부흥을 만들까요? 아니면 미국이 쇠락하는 나라로 가게 될까요?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지는지 솔직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끝날 때 돼가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만약에 최후의 승자가 미국이 아니라 또 중국이 됐다. 이것도 저는 감담이 서늘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와 해안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들과 총만 안 들었지 대치 상황인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 어선들의 어민들이 아니에요. 중국의 인민해방단이라는 군대 안에 편제되어 있는 군인들이 어선을 타고 어민 복장을 입고 우리 서해 최전선으로 나와서 우리 해경을 맞서고 실제 어민들은 그 뒤에서 조업 활동하는 거라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선 조업을 우린 여기까지 할 생각이야. 니네와 선 그은 거와 생각이 달라라는 걸 벌써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중국이 혼자 남았다. 미국도 쇠락했다. 그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전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한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인민일보의 장문의 칼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대붕 큰 새죠. 네. 중국에. 대붕은 하루에 바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라 9만 리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 전 이걸 보면서 27년 장기 집권으로 가는 계획을 세운 건가. 그러니까 뭔가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리 선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미중의 이 앞으로 패권 전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인데 네. 거기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패권과 관련돼서 모두 대부분의 나라들이 1등, 2등 수출 수입 국가가 미국, 중국 아니면 중국, 미국인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하고 그런 국가들끼리의 교역을 늘려가는 것이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뭔가 우리에게 고압적인 요구를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충격을 최소화해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위 기회입니다. 미중의 그 압박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나라들과 연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와의 비즈니스를 더 늘리고 교역 규모를 늘려서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희석시켜 가는 게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훨씬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연대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마 삼성이라는 우리가 아마 반도체 칩이 없었다면 예. 대만에서 TSMC라는 우리가 칩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아마 대만을 지키는 경쟁력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조선업 이게 없었다면 과연 미국과 지금 교섭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카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든든한 우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익에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근로자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기업들이 좀 더 어깨 펴고 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또 한 번 우리 국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큰 기술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미국이 주는 조건보다 한국 정부가 훨씬 더 국내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애국자 아니냐. 더 파격적인 조건을 달라. 그들의 요구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저도 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히토리는 뭘까?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강인한 국민. 예. 네. 예, 오늘은 우리 교수님하고 여기까지 한번 예.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저는 주옥 같은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화면 하나를 보니까 이 강원도에서 있었던 건데요. 한 그 타운홀 미팅에서 한 이런 여성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목표가 반드시 그것이었습니다. 저 태백산맥을 넘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태백산맥을 넘자가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원의 아이들이 태백산맥을 넘어 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방도 사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 소박한 꿈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런 강원의 딸이 꿈이 지켜지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꿈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한 해 임금 체불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올해 계엄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금 체불이 1,000억 원이 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도 힘내시고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도 그들의 꿈도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조금이라도 행복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를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해보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김광석 한양대 우리 견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은 약 4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브를 하시는데 네. 오늘 이 질문은 한미 재무당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네. 이 내용이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원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강조하느라고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목소리를 듣고 엄태구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화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협상이라는 게 물론 언론상에 공개된 거는 굉장히 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의 합의문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재부에, 이쪽엔 재무부에. 그 합의문이 2페이지가 안 됩니다. 근데 합의문 내용을 크게 축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외환시장 개입 안 하겠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안 한다.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 이런 거 안 하겠다. 안 이런 한다. 얘기네. 예. 외환시장 개입 안 한다. 개입 안 한다. 1번이고요. 2번은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미국과 공유한다. 어허.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 뭐냐면 재확인했다예요. 이번 환율 협의를 할 때 첫 번째 환율 개입 원래 안 하고 있었지? 안 하는 나라구나. 재확인했다. 역시 우리 외환 시장 건전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을 월별로 추계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부터 우리 정부랑 계속 저는 여야를 놓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부터 연초부터 계속 논의했던 게 뭐냐면 환율 전쟁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전쟁은 관세 전쟁이고요. 맞아요. 관세 전쟁, 그다음 두 번째 페이스가 환율 전쟁. 환율 전쟁. 그럼 환율 전쟁 다음에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간다. 네. 예.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5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플라자 합의. 그때는 공공연하게 5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환율 협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화 2배로 올려. 이거 모두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미 수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추락해버렸죠. 그렇죠. 그게 플라자 합의인데 지금의 플라자 합의는 공개석상에서 보여지는 식이 아닙니다.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환율 시장을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밑에서 협의하는 겁니다. 결국 미 행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달라. 그래야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겠느냐. 자, 관세 전쟁으로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겨라. 이게 1단계고요. 네. 제조 기지를 이미 옮기기로 약속했으니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여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고요. 이미 스위스와 만나서 일본과 만나서도 환율 협의했고 우리나라랑도 했고 주요국들과 다 만나가면서 환율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85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어쨌든 물밑에서 지금 온더 더 테이블 이 협의 내용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미국이 강하게 환율 압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또는 한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현재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일단 저는 대외적으로도 참 현 정부가 어려운 숙제를 만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참 여기서 이 숙제를 잘 해결해내야 우리 경제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다 정보 공유하고 계시지만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 규모가 여러분 규모가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추산하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인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4,100억 달러쯤 돼요. 예, 4,100, 200억 달러. 그럼 거의 84% 가량. 이만큼을 대미 투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대미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대미 투자 그 자체도 상당한 삐걱거림이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구조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결국 대미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큼 밸류 체인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결국 남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기업들 한국에서 수출할까? 관세 물고 수출할까?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관세 피할까? 그건 기업이 선택할 과제인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큰 충격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2만여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업자, 중견기업 이들이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점차 같이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한 기업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관세 전쟁은 대외 경제 혹은 뭐 수출입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수 경제에 직격탄을 준다. 네. 그런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데 더 고민을 해주십사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1%에서 2%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건 뉴노멀이야 저성장은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게 저출생 고령화가 되면 거기다가 저성장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 그냥 꼬라박는 걸 말할 텐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나? 너무 중요한 역시 아젠다를 던져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구윤철 부총리님 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었는데 뭐 제안하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 0.8, 0.9 얼마 나올까? 내년 성장률 1% 넘을까? 이 부분에 많이 정부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저는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 경제가 한때 70년대 14.9%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네. 계속 14.9에서 10%, 8%, 6% 성장률이 내려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들여다볼 때 진단할 때 저는 저성장 고착화된 이 현상, 이 현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올해 실질 성장률이 뭐 0.8이냐 0.9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좀 노력해 주십사. 예를 들면 단적으로 경기 진작책을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경제 성장책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도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했을 때 그냥 올해 내년 얼마 성장할까 이게 걱정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우리 성장세가 내려오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잃어버린 30년 겪은 일본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막기 위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십사. 성장 동력을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착시 현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발 관세 영향 속에서도 그 양대 주력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9월 들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 관세를 이기고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준 지표인지 도대체 이게 뭐죠? 저 이 부분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셔서 저는 이런 현상도 한국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수출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 현상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니까 그 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는데 이런 현상이 지경학적 분절화예요. 지경학적 분절화. 네. 예.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가 2023년 정도부터 러우 전쟁 직후부터 세계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 지금 이광재 위원님 등 뒤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세계 지도를 구성하는 200개 나라가 퍼즐처럼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단단히 굳어지는 게 세계화예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연결돼 있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2022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특히 지금
트럼프발 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기름을 붓는 역할로 이 200여 개 나라의 퍼즐이 흩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짜여집니다. 새로운 블록을 형성해요. 근데 이 블록을 형성할 때 미국의 더 우호적인 게 아니라 미국을 등지는 방향으로 나름의 살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의견 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상상하실 만한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사진이 인도 모디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악수하는 만남이죠. 그렇죠. 그 모습이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와 중국은요 정말 서로 앙숙입니다. 그렇죠.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싸움도 많고 싸움도 지금 현재 많았고. 분쟁도 많고요. 원래 국경을 마주하고 흩어진 나라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이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합집산 합종연행 만나는 겁니다. 중국도 유럽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브릭스가 더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퍼즐이 다시 짜여지는 모습이 지경학적 분절화인데요. 이 부분 이게 거대한 거슬 수 없는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수출액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줄지 않아요. 대미 수출이 주는 거예요. 대미 수출은 줄어들지만 총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마련하는 모습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합집산 합종연행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철강 알루미늄인데요. 이게 가장 먼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던 영역이거든요. 그럼 여기 관세 부과되니까 한국, 중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 대미 수출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거기 관세로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헐값에 팔아서 유럽으로 파는 거예요. 헐값에. 그럼 유럽은 어떤 일이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을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돼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미 수출이 줄지만 전체 총 수출이 줄지 않는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가 수출을 규제했을 때 네. 한국이 뭐냐면 스스로 부품을 만들어내자 또는 유럽에서 찾아내자는 것 마찬가지로 거꾸로 미국의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데 수출 시장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한국 경제 부분에서 이 가계부채 결국은 가계부채가 결국은 심하면은 일어설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국 이 가계부채의 규모나 이 내용은 어떤 거고 그렇습니까?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하고 좀 다릅니다. 예. 예, 그거는 있는 그대로 저의 소신껏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연구한 지 15년 됐습니다. 예.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가계부채 연구했었는데 지금까지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소신껏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뭐 사실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나 여야를 상관없이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삼으세요.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규모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세요. 2,000조 가량의 규모. 근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고소득자가 많을까요? 저소득자가 많을까요? 고소득자에 주로 부동산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부동산에도 몰려 있고요. 통상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끌어오는 순간 또 주제가 좀 뒤틀릴 수 무슨 있으니까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고소득자의 부채가 저소득자의 부채보다 월등히 많은 구조를 갖고 있죠. 네. 예, 그거는 팩트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한 30명을 고용하는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보다 혼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가계부채 규모는 규모적으로는 작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상환할 수 있는 부채냐 아니냐. 상환 능력이 있는 부채냐 없는 부채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취약 차주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취약 차주가 뭐냐? 개념이 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가
저소득계층이거나 저신용 등급이면서 다중채무자이면 저소득, 저소득 그다음 다중채무자.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중채무자인데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인데 저신용 등급 이들의 채무를 소위 아까 말씀드린 취약차주의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환 능력이 쉽지 않은 어려운. 갚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다. 이게 전체 2,000조라는 금융부채 규모에서는 6%, 6%.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5%. 네, 요 정도 됩니다. 규모로 보면 5% 가계부채. 그다음에 사람 숫자로 보면 5% 정도. 예, 6, 5%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다.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할 취약차주의 빚의 성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소득이면서 저신용 등급이면서 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채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25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작년 이맘때죠. 올해 발표되는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100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제발 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만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왜 폐업할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국가의 부도도 혹은 그 기업의 부도도 자영업자의 폐업도 다 빚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 IMF 외환 위기는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국가가 부도온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은 왜 폐업할까? 지금의 매출액 가지고는 내가 짊어진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문제,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2,000조에 있다. 그러면 규모를 줄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꾸려야 되죠. 근데 2,000조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정책 기조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가계부채를 들여다봤을 때는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다. 특정 계층이 유독 짊어진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그리고 한 100조 이분들에게 상환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이게 저는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폐업을 예고한 창업. 예,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소위 X세대. 그렇죠. X세대가 50대예요. 5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고용 여건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원하는 건 1순위는 뭐예요? 재취업입니다. 근데 재취업 1순위가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창업인 거예요. 예. 이걸 비자발적 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성상 되게 중요한 이 특성이 있는데 비자발적 창업. 네, 이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요. 위로 부모 부양, 아래로 자녀 부양. 고령화 시대 두 가지 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퇴직했어도 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 창업을 하는 게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업종으로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업종인데 내가 창업함으로써 더 과밀화를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폐업자가 100만을 넘어섰는데 창업자도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업자도 느는데 폐업자도 늘어요. 예, 이러니까 제가 목을 아낄 수가 없고 제가 목이 이렇게 쉬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참 어려운 약한 고리가 이 부분입니다. 예, 그걸 제가 강조하고요. 가계부채와 맞물렸을 때 정말 여러분 떵떵거리는 부자들이 사실은 더 숫자적으로 다 증명할까요? 소득 계층별로 5분위 고소득 계층의 부채 규모가 1억 9천만 원이고요. 1분위 저소득층 이들의 부채 규모가 1,800만 원입니다.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 그 가계부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갚을 수 있는 부채가 정말 그 가계 불안이나 금융 불안을 야기할까요?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계층의 이 부채가 정말 이 가계 부채 불안을 만들까요? 저는 그래서 더 이것 규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들의 부채 문제가 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소위 우리 핀셋 정책으로 예. 정책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 좋으신 말씀. 총 가계부채가 2,0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취약 차주 갚기 어려운 돈이 대략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자영업자다. 네. 이번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요새 이제 화제인데 코스피 5천 시대는 가능한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우리 이광재 의원님의 끝내주는 경제에 출연했는데 희망적인 말씀도 드려야죠. 코스피 5천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근데 이 쉽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럼 뭘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 편입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성격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네네. 레벨업을 만들 수 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가 더 많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이든 세법 개정이든 주주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밖에 제가 앞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 코스피가 정말 나홀로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 하더라도 코스피가 나홀로 5천이 만들어질까 실물 경제에 건전한 성장이 기반되지 않은 채 예. 그건 어렵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적정한 성장세를 이루어주는 거 이게 기반이 되어야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한국 주식 괜찮나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네라는 그 신호를 계속 주는 거 그 자체가 한국 주식으로 돈의 쏠림을 만들고 그게 코스피 5천을 만들 수 있다. 그럴 제반 여건을 마련할 입법부나 행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이나 또 경제 주체들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한데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렸을 때 코스피 5천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게 나스닥에 상장하면 코스피 5천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하려고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될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 모든 게 사실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동원할 수 있는 방향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ESG 원칙을 좀 강조하는 거죠. ESG 원칙.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E 환경도 있지만 S 소셜 사회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상장하고 또 한국에서 퍼포먼스를 내주고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인식을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에 더 투자하려는 의지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한국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코스피 중심으로 조절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조차 이 기금을 더 키우기 위해서란 한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주식이 낫네.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보다 코스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낫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공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로 운용하는 게 낫네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게 썰물처럼 같은 돈이 계속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연금이 목적을 달리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코스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 분위기를 줘야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돈이 모여서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이 한 13% 정도, 13.5%인가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올리더라도 단순하게 주가지수 부양이 아니고 어떤 전략적 투자, 미래 투자 뭐 이런 것을 펀드멘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그 샘 울트만 오픈 AI를 그 개발자를 만나는데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IMF를 극복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나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런 태도는 참 좋아 보이는데 네. 어떤 오늘 이재용 최태원 회장도 참석한다는데 이때 좀 좋은 조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샘 울트만 뭐 이 창업자가 정말 이 한국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뭐 우리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샘 울트만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협업이 필요한 파트너 대상국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요. 근데 샘 울트만 창업자의 행보를 보면 역시 AI의 진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AI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를 전 산업에 걸쳐 활용하는 활용 영역까지 이게 다 만나야 여러분들의 손에서 AI가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샘 울트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AI 반도체, HB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없이는 AI 구동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HBM 시장에 세계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97%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가 마이크론이에요.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거든 그 밸류체인을 고민했을 때 당연히 HBM이라는 게 있고 그 앞단에 또 메모리 반도체나 나머지 반도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역량도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샘 울트만 창업자도 한국과의 협업을 그토록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외 투자 특히 이제 대미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계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게 또 나름의 정말 그냥 고무 만들고 플라스틱 만드는 투자 말고요. 정말 미래를 거머쥘 만한 산업 섹터를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결국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반도체나 통신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거네. 이 부분은 명확히 재선언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국, 중국이 이 AI라는 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뭐 어쩌면 80%,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3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의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우리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고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영역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그냥 지나가는 얘기. 삼성이 HBM4 양산에 성공할까요? 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또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다녀왔습니다. 여러 반도체 연구원들과 소통도 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제 관세 트럼프 대통령 3,500억 달러 되면 투자 펀드가 선불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3,500억 달러가
건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찰로 3,500억 달러 나가는 건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외환 보유고가 뭐 4,100억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뭐 나눠서 나가는 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나. 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내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불로 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금융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 재무부가 갖고 있는 계좌가 있죠. 거기에 3,500억 달러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죠? 대출한 거예요. 미국한테. 미국한테 3,500억 달러 다 대출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증액하는 겁니다. 계좌에.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자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의 생각은 3,500억 달러 계좌를 찍고 선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발생할 만한 이자가 어림잡아서 10조에서 12조 정도 됩니다. 그게 작은 돈이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고 뭐 트럼프 정권도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2년 정도 리테인 미국 내 유보할 수는 있겠지만 1, 2년 유보한 뒤에는 그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3,500억 달러에서 차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5, 600억씩 이렇게 차감하면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자 상환하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걸 변제하면 결국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된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처 부분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는 뭔가 윈인 뭐 마스가처럼 네. 조선산업의 한미 간의 윈인처럼 제2, 제3, 제4의 마스가를 찾아야 결국은 우리가 서로 윈인하는 구조가 될 텐데.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영역, 우리가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싶어 하던 영역, 그런데 쉽게 접근이 하기 어려운 어려운 영역 그런 것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1년 전부터 계속 제안했었던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목마른 거, 우리나라도 부족한 거.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서 그걸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그 아웃풋을 가져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이다. 히토류. 그래서 미국도 이 히토류 중국의 공급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느꼈고요. 저 생각하고 똑같네. 히토류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거죠. 예, 우리의 투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웃풋을 뭐 우리나라도 가져오기도 하고 미국 현지 생산 기지에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히토류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HBM입니다. HBM. 물론 이 생산 기지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옮겼을 때 기술도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HBM 수요가 대부분 미국에서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HBM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강한 카드로서 미국이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3%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HBM 수요가 있는데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 당위성이면 나 3,500억 달러 말고 2,000억 달러도 괜찮아 라고 충분히 막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인식될 만큼의 그런 트레이드오프에 해당되는 교환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 결국은 이 에너지 문제가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네. AI 시대는 전개 시대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원천 기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전 세계 SMR을 판매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에너지 부문에서 어떤 방식의 공동 투자나 협력을 추구한다. 우리도 원전 기술 상당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요구가 있고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다만 저의 뭐 작은 판단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과연 매각할까 한국에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기간 산업에 해당됩니다. 전략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협업을 그쪽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내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이거든요. 세계적인 시장에서 원자력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은 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걸 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정부가 돈을 들여서 민간하고 살려고 하는데 두산이 산다고 했는데 돈을 작게 써내가지고 결국은 일본 기업이 샀고 맞아요. 일본 기업 유지를 못하니까 캐나다로 넘어간 네. 게 있었고 당시 현대자동차의 클라이슬러를 사자. 만약 그거를 같이 샀으면은 자동차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그럴 있었을 수도 텐데 있겠네요. 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어쨌든 그 3,500억 불을 우리가 그 현금으로 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네. 결국은 윈윈하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네. 이게 필요하다. 방금 근데 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드렸던 제안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제안들 이게 안 된다라는 접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접근으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제안들이 있다면 그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명분이 있잖아요. 거봐라 한국이 이렇게 해준대. 그러니까 3,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분명히 뭔가의 협상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다 될 거라고 가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카드를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의견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또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또 한편 교수님 유튜브를 보니까 아까 네.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이 통화 전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이 세계 전략 부분에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인기 없는 미국 채권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예.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 국채 부담 이거를 결국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고민하는 건 아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는 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일 겁니다. 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지면 바로 레임덕 오고 그러면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중간 선거는 이겨야 된다. 그럼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빚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초콜릿을 사다가 나눠드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과시킨 게 OBBBA법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만 계속 찍어내면 초콜릿 국민한테 여러 번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지금도 국채가 많아가지고 뭐 하루 이자가 몇 조 원씩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그 부분에서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셧다운 결정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내가 사는 게 맞아?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는데 발행해봤자 매입세가 약한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더 이자가 더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는 매입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해 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금을 일부를 미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를 매입한 규모가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보유액을 넘어섰어요. 미국 국회의 연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국 국회의장의 연설을 보니까 미국 국채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네, 그래서 시티뱅크에서 이번에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2030년이 딱 되면 정확히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발행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이토록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진심인 이유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살피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달러를 더 많이 시장에 보급해야 되겠구나.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결국은 이걸 달러랑 연동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정세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인 줄 알고 결국 사는데 그 뒤에 미국 국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마치 상상하기로는 세계 유일한 온리 원 통화가 이제 달러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 아니라 화폐거든요. 그러면 달러라는 통화를 세계 만방위로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관세 전쟁, 지금 환율 전쟁, 그다음 뭐가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 예를 들면 한국 정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외환 결제해. 그러면 관세 깎아줄게. 혹은 미국과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뭐 현대제철 품목별 관세를 깎아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는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달러가 많이 퍼지게 되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를 쫙 풀게 되면 근데 이게 이자를 더 낮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은 국채 발행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국채 발행은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액을 줄이려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왔던 게 금리 인하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채 발행량이 쏟아졌던 건 20년, 21년이에요. 근데 20년, 21년 팬데믹 때 급격히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자 지급액이 늘지 않았습니다. 정체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금리였으니까. 근데 반대로 22년, 23년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렸고 그때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이 기간 동안 이자 지급액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을 또 낮추기 위해서 동시에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금 준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네. 금 이론 금을 전부 다 국가로 다 갖는다 이제 연방 준비제도가 민간권도 금을 다 국가가 가져와 가지고 네. 1온스 금의 가격을 20달러에 35달러로 재평가를 해보니까 예. 달러 가치가 절하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나라한테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줬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쭉 풀었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당시에 이 1934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 부분은 좀 강조하겠습니다만 자산이 아닙니다. 화폐. 네,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화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대 보급된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금을 산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달러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대거 발행량을 늘린다. 그러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발행 업체들이. 근데 이 발행 업체들이 미국 국채를 얼마만큼 또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나 이게 또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2의 통화 정책 수단이 되는 거라고 좀 의견 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때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무이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네.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도 봅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상을 벗어난 이러한 일단의 해들이 돌출된 행동이 아니고
계획된 미국의 리셋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리셋은 성공할까요? 어떨까요? 뭐 저의 의견은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해서도 안 된다.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가 힘든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힘들었죠. 이게 바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강도 높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등지게 만든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 더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뭐 그런 나라들끼리 뭉치면 뭐가 돼? 소비는 미국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국민 인구 3억 5천만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를 더해서 상위 고소득층 20%만 나열해도 미국 인구를 훨씬 넘어요. 그렇죠. 네. 유럽 인구가 4억입니다.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 연대했을 때 구매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 결국 나머지 국가들이 등지고 새로운 퍼즐을 이렇게 짜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오히려 역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미국의 전 서머스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친구를 멀리하고 분열시키고 적을 단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셋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죠? 예. 저도 동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딱 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뭐 잘 해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이념 외교가 끝나간다. 이념 외교가 끝나고 실리 외교가 완전히 재편된다. 그래서 이합 집산하고 합종 연행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가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신시장 개척하고 다변화하고 하면서 앞으로 성장할 나라들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이라든가 공급망을 개편하는 이런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명적인 과제가 된 게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그런 이념적으로 구분하고 뭐 동맹국만 때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때리는 나라들이 다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념, 동맹 이런 걸 떠나서 실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줄 파트너국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여정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멋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이광재의 생각인데요. 그 40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국민을 구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정치의 한문의 이 정자가 원래는 소뚜껑 정자였다고 합니다. 즉 먹고 사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임금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네, 세종대왕께서는 임금에게 하늘이 백성이다.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의 하늘은 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들의 경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설가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정치가 존재하는가?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항상 경제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